밖에 계신 분들은 그냥 밖에 계속 계시려고 오신 거죠? 네. 네. 제가 아까 우리 방용승 대표님께서 지난 대선 이 호남 투표율, 득표율 말씀하셔서 제가 요즘에 굉장히 친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성은 채시고 이름은 GPT인데 네,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 광주광역시 투표율 77.7%, 전라남도 투표율 77.1%, 전라북도 투표율 76.4%, 전국 평균 투표율 77.1%. GPT가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호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해당 지역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입니다. 광주광역시 84.33%, 전라남도 86%, 전라북도 83.99%.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표율, 득표율에서 대략 10%를 올리면 광주, 전남, 전북 38만 7천 표가 됩니다. 지금 24만 7,077표로 역대 선거사상 가장 아까운 표차로 졌는데요. 10%를 올리면 38만 7천 표. 대구, 경북의 동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호남이 이번 대선 승리의 교두보다 쉽습니다. 이미 50대 50으로 꽉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30만 표 내외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게 저희들의 진단입니다.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여론조사가 뭐 과학 표집도 있고 또 진보가 응답 안 하거나 가장 확실한 것은 중도층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중도 흐름 속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조금 저쪽은 완전히 결집되어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얼른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뭘 찍고 있군요. 제가 전라북도 혁신회의 출범식 때 가서 강연을 했거든요. 개운하게 얘기해 보려니까 찍지마 말아보라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다 찍어보군요. 아니요, 재미없게 얘기해 보려면 찍고 있기 때문에 정교하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더 센 분이 찍고 있어가지고 뒤에. 네. 네,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갔더니 대략 한 800여 분이 오셨어요. 전라북도 인구가 173만 8690이었거든요. 제가 그 8690을 외우려고 엄청 86세대 뒤에 90세대가 온다. 174만 3만 8,690명인데 14개 시군 아닙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전북이 언제 한번 전국적으로 1등한 거 있냐 보니까 혁신회만큼은 전라북도가 상임위원 540명 육박하고 1만 혁신위원을 지금 모아서 3월 1일 더민주전국 혁신회의 전국대회 때 2,000명 상경하겠다고 결의한 그런 중심의 핵심 리더 우리 상임대표이신 방용승 동지가 계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요즘 이제 전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가장 늦게 핀 꽃이 가장 화려할 수 있거든요. 전남 우리 조성철 상임대표 저희들 위촉했는데 지금 전남이 전북 이기 별거 아니다. 그래서 2월 안에 전북을 뛰어넘겠다. 그래가지고 또 그 조직 사업을
우리 전국 중앙회 상임대표 중에 전체 조직강화특위 전담 상임대표 우리 방영순 대표님이신데 오히려 본인 고장보다 전남이 결집해야 되기 때문에 전남은 2월 중에 우리 어디 가셨네? 네? 2월 중에 2,000명 지금 공간을 얻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출범식을 늦지만 가장 성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결의하고 있습니다. 혁신회의 우리 진행하시는 분들 혁신회의 이게 익숙지 않아가지고 혁신위, 혁신위원회 이렇게 하시던데 혁신회의 조직적 성격 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상임위원회 가입 안 했거나 제가 우리 대표님들 대신해서 말씀드려도 되죠? 네. 전국에 지금 2,400명이 넘는 상임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목표는 1만 명입니다. 한국 정치사에 원외에 이런 정치 조직이 등장한 것이 처음입니다. 본인들이 돈 내가면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10만 명의 혁신위원, 연회비 10,000원입니다. 다시 한번 연회비 10,000원입니다. 너무 많은가요? 네. 10만 명을 조직하겠다. 2월 말까지 대략 5,000 상임위원 5만 혁신위원을 모집해서 집권의 전국 방방곡곡 이재명의 정치 근육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첫 포문이 3월 1일입니다. 연말까지 10만 명의 혁신위원, 1만 명의 상임위원이 우리는 단순히 목표가 집권이 아니라 집권 이후 국가, 사회 대개혁입니다. 해방 80년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식민과 분단과 내전과 30년 군사 독재를 경험하고 제가 어제 뭘 봤더니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발표 결과인데 179개국 10년에 한 번씩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합니다. 대한민국은 몇일까요? 민주주의. 문재인 정부 때 발표를 했거든요. 몇일 것 같습니까? 아니 막 얘기하셔도 틀려도 전혀 무슨 벌점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에? 정확히 12위였습니다. 179개국. 통계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던데요. 그런데 누군가 말씀하시던데 사실상 민주주의 1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11개국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아주 작은 나라죠. 들려드리면 대부분 기억이 날 겁니다.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죠. 인구 5천만 이상의 전 세계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지수가 1등입니다. 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것은 2018년 완벽하게 진입했습니다. 제가 요새 자주 인용하는 건데 3050 클럽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인구 5천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3050 클럽에 들어간 전 세계 나라가 몇 개 있을 것 같습니다. 7개 있습니다. 공부하는 정치인 우리 문상필 선배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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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안 하는 정치인 앞에 있고. 네. 7개국이 있는데 첫 번째가 미국, 두 번째가 독일, 세 번째가 프랑스, 네 번째가 일본, 다섯 번째가 영국, 여섯 번째가 어딜까요? 2013년에 들어간 이태리, 일곱 번째가 대한민국. 앞뒤 아무도 없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본소득 얘기할 때 자꾸 예산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3만 달러 이상의 1인당 국민소득
그 클럽에 들어간 7번째 나라입니다. 수출 10대 강국에 6대 군사대국에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어려운 나라라고 자학할 필요가 없을 만큼 세계 최상의 민주주의, 최상의 경제 강국입니다. 아마 지금 조사하면 12위에서 보니까 47위로인가? 윤석열 정부 들어왔어요. 하여튼 그런 대단한 나라. 이제 비로소 누군가 혁명의 5단계를 얘기하던데 저는 5+1단계라고 제가 규정을 해봤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1단계 돌파했습니다. 2단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와 구금 오늘 2단계 완성했습니다. 3단계 탄핵 인용과 파면입니다. 4단계는 집권입니다. 집권하지 않으면 어떤 희망도 꿈꿀 수 없기 때문에 집권. 5번째는 중요한데요. 정말 혁신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물러서지 않는 조직으로. 이 내란 세력의 소탕과 섬멸입니다. 청산 없는 과거가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36년 식민지 분단과 내전 독재 30년을 거쳤어요. 전부 다 육군 소장 출신들이 이 나라를 지배해왔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청산이 없었어요. 헛된 관용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해줬습니다. 그러나 이 극우는 절대로 반성하지 않는다. 독버섯처럼 끊임없이 고개를 쳐준다. 이번 기회에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제1과제는 해방 후 8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역사적 청산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마지막은 우린 지난 첫 번째 촛불혁명 이후 집권했지만 그래요. 오해 없길 바랍니다. 개인적 의견입니다.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어찌됐든 민주정부든 저 수구정부든 간에 5년 단임으로 유일하게 끝난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광장에 왜 40, 50대, 60대가 안 나오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선도한 우리 빛의 혁명의 주체들 외에 과거에 싸워왔던 사람들은 집권하면 달라지느냐? 민주당 잘할 수 있느냐? 뭘 잘할 수 있느냐? 결국은 정치꾼들의 놀이터, 니기끼리 가문의 영광으로 계급장 달고 총선 당선되자마자 재선을 걱정하는 웃기지도 않는 상황. 이번에 계엄령 선포하고 지금 현재 혁명의 단계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몇몇 초선 의원들이 했단 말이 있어요. 아이씨 큰일 났다. 대선 이기고 그 다음 총선이어야 승리하는데 이거 잘못하면 대선이 먼저 있어가지고 다음 총선에는 집권 말기인데 정권 심판론에 끼어들면 내 재선이 날아갈 수도 있네. 이따 이 얘기를 짚고 있군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 우리가 어떤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사회 대개혁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실은 7공화국과 사회 대개혁 과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전북 갔더니 우스갯소리 할게요. 제가 거창하게 7공화국이란 무엇인가? 사회 대개혁의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며칠 동안 공부를 해서 전북의 행사장에 갔어요. 1박 2일로 가가지고 전날 대표단하고 맥주를 한잔 했어요. 속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온 분들이 뭐라 하시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시대이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우리는 이재명을 아냐? 인상도 깝깝하고 그런 얘기를 밖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혁신회에 오면은 여기가 이재명 조직이라니, 여기서 뭔가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 줄 알았더니 자꾸 회의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북도 많이 와가지고 축사가 길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착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다 그래도 이재명 알겠지. 그래서 제가 내용을 다 바꿔서 당시에 왜 이재명인가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오늘 혁신회의 성격과 왜 이재명인가 이 두 개 나눠서 짧게 설명할게요. 사실 혁신회의는 제가 보니까 전국 곳곳이 좀 비슷한데, 이것도 무슨 완장이라고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선거에도. 이쪽 표정이 완전히 안 좋아 보이네요. 지금 선거에 도움될 줄 알고 왔는데 안 돼요. 이거 한다고 공천에 뭐 보탬이 되거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열린 조직이 돼야 되고, 누구나 다 공동대표 상임위원 다 지역에서 어떤 차별과 배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가 지인 찾기 하는 데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0만의 룰에 우리는 갇혀 있기 때문에 곳곳에 함께 한다면 문호를 개방하고, 역할을 한다면 손들어서 역할을 한다면 지위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동네로 갈수록 욕합니다. 야, 제가 혁신위원이면 나는 구청장이다. 제가 상임위원이면 나 광주시장 하겠다. 동네 비주류들이 다 모여가지고 말이야. 안 풀리니까 이런 데 가서 어찌도 완장이나 쳐보려고. 당에서는 안 하지도 않아. 거기서 공직도 주지 않아 말이야. 또 동네 오니까 말이 편해지네. 괜찮아요? 네. 저도 풍찬 노수 가다가 여기 고향에 오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우리 김보미 의장님이 저보고, 대표님도 사투리 쓰네요. 그러죠. 원래 사투리요. 다 모으셔야 합니다. 광주가 제일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눈치 보느라. 이혁명기 국회의원 눈치 봐. 왜 눈치 봅니까? 당원주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당원주권 집권프레임본부에 당원주권본부 받고 있는데, 모든 당원들이 많이 모이면 됩니다.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안 모이기 때문에 늘 팬클럽, 그냥 수직 위계로 줄 세워가요. 국회의원이 무서워하겠어요? 구의원, 시의원은 뭐 당원들을 무서워하겠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국회의원이지. 거기서 다 공천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바람잘 날 없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잖아요. 엉덩이 가볍게. 되는 쪽으로 가자 그냥 해바라기. 햇볕 비치는 데로 가서 염치불구하고 민망한 거 다 없잖아요. 그냥. 자기 과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잖아요. 광주 빼고. 한결같은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원래 정치가 그런 것이요. 안철수가 뜨면 국민의당으로 가야 된다. 어떤 세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자기 구상과 내용이 없기 때문에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발을 담급니다. 광주 별로 크지도 않은 도시예요. 경기도는 이런 도시가 4개 이상 있습니다. 광주를 촌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수도권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응원해 줍시다. 이런 자리에 오는 정치인 한 명 한 명 응원합시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후원도 하고 말로라도 애쓴 사람. 제가 보니까 정치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짜 다닐 때 못 다닐 때 다 다녀야 돼요. 장례식장, 예식장. 요즘에는 전부 다 유튜브로 막 찍고 있기 때문에 표정 관리도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응원해줘야 돼요. 결국은 기승전 정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변에 호소해 주십시오. 야! 정치하자. 야, 우리 행복하게 출마하자. 그리고 과감하게 강요처럼 떨어지자. 너 한 2번 떨어져 보니까 힘들어요. 설 응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 우리 김보미 대표님 같은 이런 분들이 보이면 내 자리 비워서라도
저분들이 역할을 하게 하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이크 한번 잡고 발언하는 내용도 다르고 훌륭한 20대, 30대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은퇴할 나이까지 돼가지고 어디 한전 KBS 감사라도 가보려고 저한테 전화 좀 그만하라 하십시오. 저는 인사권도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터 해먹고 문재인 정부터 해먹고 또 해먹으려고. 그 뭡니까 그게 도대체. 이 나라가 여민동락 대동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가난과 고난의 현장에 있는 국민들과 함께 국가 대계획을 통해서 80년 묵은 숙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여기에 다 맞춰도 안 될 이 시기에 이번만큼은 절대로 두 번째 혁명 이후에 집권해서는 실패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오늘부터 막 오늘 보니까 여기저기 동원도 했던데 동원 좀 계속해 주십시오. 동원했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두 다 혁신위원과 상임위원으로 가입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집권 이후 5년 동안 개헌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5년 동안 날마다 흔들릴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국가 대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뜨거운 심장으로 함께 몰입해서 붙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 다르다고 그때부터 침뱉고 발길질하고 그럴 줄 알았단 말이야. 인상부터 안 좋더란 말이야. 팍 돌아서 가지고 이러지 맙시다. 그리고 또 과거에 국민의당에 있었던 이낙연을 지지했던 누구를 지지했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가장 굳건한 정치의 희망으로 섰습니다. 여기에 대표를 중심으로 국가 대개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동력이 되어주십시오. 진짜 한번 그래 보십시오. 제가 선배님들한테도 막 호소합니다. 20대 때 거리 광장을 채운 수많은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국회의원 달라고 거기에 되려고 뛴 분인데 아니거든요. 감옥도 불사하고 오늘 보니까 이것들이 우리한테 배워가지고 이것들이 오버해가지고 우리는 사법부까지는 안 건드렸거든요. 그때 정권의 정통성이 약하니까 우리는 고작 해봐야 미문화원 정도? 국정원, 안기부 정도 했는데 이것들이 자꾸 오버해가지고 사법부를 들어갔네. 아이고 이것들. 그래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서 썼는데 우리는 조그만 뭐라고 우리고 반국가 단체라 했거든요. 반국가 세력 하다가 안 되면 반체제 인사라 했거든요. 이것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이 극우 집단이 완전히 반국가 세력, 반체제 인사들이 됐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되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 성역 사법부까지 그랬으니 한 명도 용서하지 말고 그래서 그때의 마음으로 정말 나라 한번 바꿔보겠다는 우금치의 농민군의 마음으로 3.1운동의 독립군의 마음으로 4.19의 혁명군의 마음으로 5.18의 시민군의 마음으로 1차 촛불 실패했지만 2차 이 빛의 혁명 성공을 통해서 반드시 이번에는 집권은 물론이고 집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집권은 물론이고 대개혁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게 차곡차곡 국민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그것이 여민동락 세상이자 대동홍 세상이다. 하나하나 만들어 봅시다. 시간이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못한다. 딱 보면 한 6개월 안에 뭐가 안 되면 침 뱉는 사람 나옵니다. 적어도 집권 2년 안에 핵심적인 과제 풀어갈 수 있도록 집권 한 번에 또 다 되지 않는 과제들은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하나하나 당겨줘요. 그래서 혁신회의는 경계의 조직입니다.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포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제가 생각할 때 8명 정도가 공포를 느낄 것 같습니다. 아직 혁신회의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원주권 시대에 대한 이해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치 방식과 습관을 그냥 이어받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기를 자기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 그래서 지역구에 보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본인 지역위원장님한테
혁신회의를 도구로 정말 시민혁명을 같이 정치혁명을 해보자 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여의도 가면 혁신회의 곧 이재명 대표께서 곧 혁신회의 해체하라 한다 뭐 이런 말 다 돌고 있습니다. 이 짤로잉. 잘못 말했어요. 막 돌리고 그럽니다.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전북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도 적대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당 위원장, 그 다음에 지역위원장, 이분들을 잘 모시면서 가야 됩니다. 혁신회의의 대표를 모시면서도 전부 다 지역위원회랑 공조직과 소통하라고 그렇게 아마 지도부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든 뭐 부산이든 전부 다 노크해서 이런 분들로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왜? 조심조심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집권 이후에는 제대로 된 혁신 경쟁하되 집권까지는 모두 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 그다음에 3,524개의 35,000개 읍면동까지 조직을 확대해야 돼. 공조직과 공조직 바깥에서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권하면 다 사라지냐? 예, 제가 볼 때 대선 끝나거나 지방선거 끝나면 절반은 어디 갑니다. 행방불명 됩니다. 예? 이해해 주십시오. 정치조직이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특성상 그래요. 이게 무슨 신천지가 아니에요. 신앙조직이 아니에요. 권력적 욕망의 용광 모양. 자기한테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투자 안 하죠. 심지어 지난 1기 혁신회의 때는 조용히 나가면 좋은데 집을 잘못 찾아갖고 나갔더라고. 탈당해가지고 새로운 미래까지 갔더라고요. 그게 아주 어두운 미래가 된 거죠.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한때라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을 모셔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집권 이후에 더 힘을 발휘할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당내의 정당 혁신의 튼튼한 정치 대중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이재명이 이후에라도 그때는 또 다른 목표 설정을 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혁신회의 하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러려면 공부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광주혁신회의는 매주 사람이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거점을 만들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공부하고 후배들과 선배들이 토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계기 때 완장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사회를 구체적으로 바꿔가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공동체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거기는 야심가들이 늘 등장해서 조직을 해코지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지적하고 배제하고 할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공부하면 그때 스스로 성찰하고 달라진다. 단단한 조직으로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 끝난 줄 알고 시작도 안 했어요. 저는 한 번도 강의 시간을 지킨 적이 없어요. 네. 뭐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저는 아시겠지만 여러 개인적 고난 또는 실패 때문에 뭔가 자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몇몇 동지들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중에 이재명 대표 당시의 경기도지사의 부름을 받습니다. 또 우리 적극 지지자들이 저를 흉보면 안 되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을 돌아다니는 음성 파일로부터 이재명 대표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음성 파일 막 같이 들으면서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내용을 모르니까요. 악의적으로 편집해 놓은 것 듣고. 그래서
별로 호감이 가지 않았고, 저한테 이 마을운동의 사표는 작고하신 박원순 시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사람이 고난이 있다 보면 새로운 자기 지역을 떠나서 새로운 경험을 좀 하자 해서 여러 선배들이 경기도 가봐라 해서 경기도를 갔어요. 갔는데 82학번이시잖아요. 속으로 제 주변에 82학번 선배들 많이 보잖아요. 얼마나 하겠냐 이렇게. 과거에 전사들도 정치를 시작하면 가서 실망스럽게 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후배들 말을 안 들어요. 뭔 말하면 예씨! 네가 뭘 한다 뭐 이런 거. 방영수 대표님 빼고요. 그리고 뭔가 유능하게 어떤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표현해요. 입장을 얘기하면, 의견을 내려서 의견을 내면 꼭 뭐라고 표현하냐면 똑똑하건 한디 싸가지 같다. 뭘 어떻게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용히 있으면 저 새끼 공부를 안 해. 야, 그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가서도 성남시장 하다 조금 운 좋아가지고 했겠지. 좋은 평가를 받았겠지. 정치 운이 좋아. 운칠 기삼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조금 불편하게 쳐다봤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 군데서 얘기해가지고 들으신 분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해주셔요. 또 저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김광란 전 의원님 아셨죠? 지금 봐봐. 저 양반은 애웠을 거예요 지금. 마이크만 주면 저하고 똑같이 빙의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회의를 딱 갔는데 이제 간부회의예요. 학대 간부회의. 그러면 실국장과 산하기관장 포함해서 한 50명, 나머지 4명씩 배석을 하니까 대략 250명의 회의를 합니다. 저도 어쩐가 보자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3번째예요. 기관이 커서 앞에서 3번째인 줄 알고 지금 생각하시죠? 여기서부터 앉아요.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쭉 돌아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요. 쭉 돌고 3번째 마지막에.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경기도는 그 농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은, 그래도 광주의 어떤 기관보다 큰 기관이에요. 예산이 2천억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광주에서 왔다고 항상 시골에서 왔다고 저보고. 우리는 광주주의자잖아요. 얼마나 그런 얘기 하잖아. 광주가 민주당의 심장이고 영명의 도시고 내 삶을 바꾼 80년 5월 이런 얘기 하죠. 다른 데서는 그냥 시골이라 합니다. 잘해야 돼요. 정신적인 중심인 거죠. 잘해야 돼요, 민주주의도. 그런데 딱 어떻게 한가 보자 했더니 양반이 딱 보니까 보통은 5분 10분 늦을 수도 있잖아요. 간부회의 때 단 한 번도 늦게 오거나 빨리 온 적이 없어요. 제 시간에 와. 오죽하면 제가 앞에 3번째 앉아 있으니까 옆에 그 진석범 대표라고, 그때 복지재단 대표였거든요. 내가 물어봐요. 오른쪽에 가족 그 재단 대표 보십시오. 8, 7, 6, 5, 4 그러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 보면은 늘 시계 보고 있는 모습 안 보여요? 최고위원회 때도 이러고 자꾸 하게 계속 이러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여쭤봤어요. 어째 자꾸 시계만 보냐고. 이 사람이 그러지 말아야도 그런다고. 소년 노동자 시절에 검정고시 준비하느라고 초능을 다퉈서 살았기 때문에 이분은 시간 관리에 철저한 분. 정말 윤석열처럼 술 먹고 있거나 막 자기 직원들 막 도열시키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부 아첨을 제일 싫어하고 불필요한 대면 보고를 싫어합니다. 글로 줘도 되는 것을 서로가 시간을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되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정확히 오는 것은 괜찮은데 왜 일찍 오지도 않느냐 이렇게 여쭤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권한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시간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남의 시간을 착취하면 안 된다. 내가 기관장이 5분 10분 일찍 오면
정시에 와도 될 간부들이 15분, 20분 먼저 올 것이고, 내가 10분 먼저 오면 30분 먼저 앉아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확히 온다. 그때 갑자기 머리가 띵 하더라고. 저는 한 번도 정확히 어디를 다닌 적이 없거든. 그건 맞다 하잖아. 항상 늦게 가거든. 심지어 강의 시간 잡혔는데도 안 가고 있거든. 늘 마지막까지 뭐 시간 재가지고 여유있게 못하고 하여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런데 회의 끝내는 시간도 항상 정시에 끝냅니다. 그래서 왜 또 정시에 끝내냐. 제가 어디 도지사 아침 조회 때 강의를 갔는데, 어디 도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하여튼 전라남도 지금 말고요, 한참 됐어요. 그런데 강의 시간을 9시 20분인가로 해놨는데 10시가 돼도 강의를 안 불러. 지사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한 3줄까지는 뭐 쓸 얘기도 없더만 막 적고 있어. 거의 AI 수준이야. 뭐 기록할 얘기도 없는데 막 적고 있어요, 앞에. 나중에 내가 물어봤잖아요. 뭘 적냐고. 그쵸, 그때 A라는 거예요, A. 두 지사님이 이렇게 막 쓴. 이현 부천전도 옛날에 그런 적 있죠. 심지어 막 적고 지사님 떠나면 그 종이를 놔두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왜 정확히들 끝내냐. 심지어 외부 특강, 중대재해처벌법. 누군가 그러던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네. 얼른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기업살인법 이렇게 해야 된대요. 어쨌든 그런데 쭉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쪽지를 넣더라고요. 강의 끝내라고. 그래서 저는 저렇게 야박하게 하니까 피눈물도 없다 할 텐데 좀 길어지면 놔두지 왜 그럴까. 그랬더니 나중에 한 말이 있어요. 여기에 모인 기관장들 모두가 똑같이 다 약속이 있을 텐데 회의 시간을 제때에 시작하고 제때에 끝내는 것도 리더가 해야 할 역할이다. 그래서 자료집을 이렇게 업무 자료를 갖고 오면 밤새 보고 왔더라고요. 군데 전부 다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어요. 대부분 다 못 보고 오잖아요. 이렇게. 지루하세요? 이렇게. 제가 이거 책도 내려고 그래요. 곁에서 본 이재명. 이렇게 해가서 전부 다 붙여갖고 왔더라고요. 뭐라 하냐? 고맙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한 달 동안 애쓰셨습니다. 다음. 그 다른 기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하면 엄청 고맙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질문해보면 거의 죽어버립니다. 근데 쭉 가다가 포스트잇을 쫙 열더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용보증재단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딱 시작하더라고요. 본인이 다 보고 궁금한 걸 메모해요. 거의 속독을 합니다. 저기 볼펜을 꺼가면서 쭉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정고시를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가장 단시간 안에 다 합격해가지고 중앙대 법대를 들어간 것은 그 당시에 장학금을 가장 많이 준 자기 가정 집안 생계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한번 나중에 출간할 책은 안내해 드릴 텐데 이번에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을 꼭 구입해서 좀 봐주십시오. 혁신회의에 왔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저한테 부탁하면은 제가 사서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한 명도 부탁 안 합니다. 그래서 부탁해요? 네. 광주가 좀 가난해.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쭉 보고 있다가 신용보증재단에 묻더라고요. 이때 그러면 이 이자율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당시에 거기 기관 대표하는 분이 모르셨나 봐요. 다 모를 수 있잖아요. 기관장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다 알겠어요. 그랬더니 얼버무렸어요. 그냥 대략 한 3점 몇 프로 이렇게 한 거예요. 계산을 쭉 해보시더라고. 근데 그게 왜 프로테이지가 차이 나냐? 이자율이면 3%면 3%지. 몇 프로 내지 몇 프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눈치채고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혹시 뒤에 간부님들 잘 모르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간부들도 다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 딱 하다가 이게 계산해보니 500억 차이가 나는데 몇 프로 내지 몇 프로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러면 되냐. 그러면서 법률가라 모르시면 모르신다 해도 된다고. 어떻게 기관장이 다 압니까? 저도 모르는 게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셔버리면 업무방해입니다.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회의에 들어갔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관장이 공부하니까 그 밑에 있는 간부들과 일반 직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자료 가져오라 하니까 철저하게 하지 않을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표님은 절대로 행정을 장악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행정은 장악과 지배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은 대한민국 공무원을 유능하다. 행정은 선용의 대상이다. 그래서 행정을 선용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때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휴가죠. 공직자들은 행정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리더가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면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몰입하는. 그런데 그게 부당한 시만 아니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선용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 약속을 지키는 정신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민주주의자 이재명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들 안 믿더라고요. 표정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거의 빛이 나온다. 빛이. 제가 농촌 기본소득 제가 설계자입니다. 제가 경기도 가니까 재정이 우리 규모가 아니에요. 광주는 사실 1억만 달라 해도 광주 시장님이 힘들어할걸요. 우리 명진 의원님 계신데 10억 정도 달라면 어떻게 됩니까? 10억대 맞죠? 네. 그런데 갔더니 이 예산이 너무 제 볼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잘 돼가고 뭐 할 것입니까? 네. 그래서 2달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대체로 예산 처리면 9월부터 이제 도청 비서실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니 몰라도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너무 저한테 적대적이에요. 저도 이 공간이 싫어요. DJ 경제센터 공간이. 봤더니 예전에 무슨 일을 도모했는데 저를 도왔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오늘 모두 루저들이 도모였구나 이렇게. 그런데 해보고 싶더라고요. 농촌 기본소득 최후에 대한 어떤 정책도 다 실패하고 있는데 저희 야만의 수도권 50% 집중을 해체시킬 권한은 없고 적어도 마지막 응급 처방으로서 내 고향 전라도에서 한번 실행해볼 500억 가지고. 그래서 그때 A8장에다가 농촌 기본소득 써가지고, 왜냐면 기본소득은 좀 동의해 줄 것 같더라고 대표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썼어요. 그리고 예산을 안 썼어요. 농촌 기본소득 이렇게 한번 해보자. 면 단위로 해보자. 인구 4,000명. 전국의 면 단위 평균 인구가 4,000명입니다. 전국의 면의 평균 인구는 지금 총 인구는 470만 명. 읍까지 포함하면 970만 명. 월 15만 원씩 모든 국민, 면민, 읍면민들한테 주면 연간 9조 원입니다. 기초연금 24조입니다. 한번 해볼만 합니다. 출생수당 얼마 더 주고 빈집수리 이렇게 해갖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실험은 경기도에서 집행은 전라도에서 이렇게 하려고. 괜찮잖아요? 네. 하여튼 돈 얘기하면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하길래 제가 그때는 지금은 15만 원인데 그때는 제가 생계급여에 준하는 50만 원을 주자했어요. 농촌 기본소득은 농촌에 사는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미성년 뭐 따지지 않고 출생신고 딱 하면 그달부터 줍니다. 이사 오잖아요. 그달부터 줍니다. 전입신고 딱 하는 순간. 그래야 농촌이 부흥이 돼. 농촌에는 농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 시민도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에도 컴퓨터 수리공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릴 수밖에 없다 해서 들고 갔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게 부문 기본소득이거든요. 지역을 특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좋다 해서 저를 부르더니 근데 대략 2년 동안 실험을 하면 얼마나 들겠냐 해서 저도 그냥 튕겨봤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광주의 공무원들한테 무슨 예산을 신청을 하면 달마다 20억짜리 50억짜리 대구하고 경북에 하라면 1조짜리 막 이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쟤네들은 많이 먹어봤잖아요. 설계해본 공무원도 없어. 우리는 막 1000억짜리 막 1조짜리는 안 해봤잖아요. 그때 그 말 많이 해가지고 계속 청와대에서 반려했다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사이즈를 키워라, 좀 더 사이즈를 키워라 많이 들으셨죠? 저도 한 방에 세게 때려야 된다. 그래서 500억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500대 맞을래 그러더라고 비서실에서. 그때 그 정책실장이 정진상 실장인데 그때 좋으니 지사님이랑 직접 얘기를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 길게 설명하냐면 그래도 흥미진진하죠 지금? 네.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면 가시면 돼요. 근데 뭐라 하냐면 들어오라 하더니 그때 이제 농정국장 뭐 정책실장 저 대표님 이렇게 4명 얘기를 하는데 야 그 상급 농정국장은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지사님 눈빛만 봐. 분위기를 보는 거지.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저한테는 막 뭐라 했는데 정책실장도 또 한 말도 안 해. 둘이 토론을 했거든요. 대표님이 계속 돈이 너무 많다. 50만 원 너무너무 큰 돈이다. 50만 원이면 그냥 4인 가보면 월 200씩 나오는 거예요. 기본소득에 대한 강의는 나중에 진짜 하겠습니다. 왜 기본소득 시대가 돼야 되는지. 지금 기본소득은 정책이 아니라 철학이자 생존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하자는 겁니다. 기본소득 국가의 국가대전을 빨리 하자는 건데. 그런데 50만 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생계급여 정도는 줘야 기본소득이 다 아시죠?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 현금성, 정기성, 그 다음이 충분성인데 충분하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부문 기본소득이니까 해봅시다. 저는 이제 기본소득의 완성도를 좀 높이자라고 제안했는데 대표님이 계속 1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30만 원으로 대타협을 합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또 계속 토론을 해요. 그래서 엄청 열받아가지고 제가 관사에 가가지고 술 한잔 먹고 술 안 먹으면 용기가 안 나잖아요. 텔레그램에다가 써요. 지사님, 강원장 내가 한번 정권을 주고 맡길 테니 알아서 한번 잘해봐. 다운표해가지고 강원장 이렇게 딱 다운표가 딱 보내. 이렇게 안 되십니까? 이게 6개월 동안 토론할 일입니까? 내가 2층 비서실 문턱을 넘는데도 내가 몇 달이 걸렸는데 이렇게 안 됩니까? 이게 깡 있잖아요. 강시에다가 곱슬머리에다가 옥리에다가 질러봤어요. 뭐 가라가면 갈란다 전라도로 했더니 답이 없네.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저도 좀 무섭잖아요. 인사권자니까 안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통일비서관으로 있는 제 후배 저랑 같이 올라갔다 물어봐요. 야 내가 이렇게 보냈는데 어쩌겠냐 너무 세냐 그랬더니 전화 와가지고 형님 너무 센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항명이에요. 빨리 지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고 다운표까지 해가지고 그러냐? 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냐? 얼른 지우려고 텔레그램으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 순간 봐버렸네. 텔레그램은 V 2개면 본 거잖아요. 지워야 되나? 갑바가 있지. 심지어 가만히 있었어요. 다음날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정권을 줄 테니 해봐라. 깜짝 놀랐어요. 정권을 줄 테니 해봐라. 물론 정권을 안 줬습니다. 또 토론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15만 원인데 15만 원을 하자 했고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2년 실험하지 말고 그때 코로나 때라 재난기본소득이 나간 효능감을 현금으로 대한민국이 건국일에 처음으로 세금 가지고 전 국민한테 전 국민이 현금을 받아본 거예요. 그런데 소멸성 지역화표를 줬기 때문에 그걸 써야 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디 갔어요? 소고기 사 먹으러 간다 했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골목마다 식당 완전히 좋아했잖아요. 첫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전에는 포퓰리즘이다 뭐다 난리가 났거든요. 무슨 사회주의냐,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버려라 이 새끼들아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했잖아요. 일본처럼 안 하고 3개월 소멸성 10억 미만의 상. 그러니까 이거 백화점에서 못 쓰게 해놨잖아요. 다 어디 갔어요 그 돈? 다 동네가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만 써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2년 실험하지 말고 농촌 기본소득 시원제가 되게끔 하고 10년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10년 정도 해야 이사를 가지. 2년 실험하는데 거기 인구가 이동하겠냐. 제가 왜 이 구구절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사권자잖아요. 여러분 옆에서 보셨어요? 옆에서? 그런 정치인 보셨어요? 구청장도 그렇게 못합니다. 자릅니다. 시킨 대로 하죠. 눈치 보죠.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토론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저는 이런 정치인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대개조의 목표를 완성하는 그런 국민들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토론하는 걸 좋아하고 말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입장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론 때에는 지위직책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서로 얘기하면서 결론 짓는데 문제는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그랬어요. 결정된 순간부터는 정광석합니다. 경기도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할 때 경기도 인구 1,400만 명인데 15일 걸렸습니다. 군 따지 5만 명인데도 4만 명인데도 몇 달이 걸렸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전부 다 준비해놓고 버튼 누르는 순간 31개 시군 1,400만 도민들에게 일거에 닥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 때 기조실장 일어나라죠. 박수 보내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책임이 있는 권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일에 함께했던 모든 공직자들 휴가를 보내든 포상을 하든 전권을 가지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방송을 다 보고 있잖아요. 문자들이. 마지막은 직면의 정치인입니다. 이재명은 절대로 성과를 착취하고 책임을 하급 간부들한테 아래 간부들한테 미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있으면 기한자도 이재명, 결재권자도 이재명 하라. 나를 좀 도와달라. 책임은 내가 지겠다. 해서 뚫고 가는 사람입니다. 갈등의 복판에 뛰어들어서 가난과 고난, 고통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그런 행정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우리는 그런 리더를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해방 후 8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각종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 첫 출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에 이재명은 더 이상 개인 이재명이 아닙니다. 박구영 우리 교육연수원 원장님, 전남 철학 교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재명은 이제 개인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이 빛의 혁명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치 않습니다. 한 명 한 명 무릎 꿇고 설득하고 이 이재명을 정치적 도구로 대한민국의 4개 민주정부를 완성해야 된다. 그 길에 우리 혁신회가 끝까지 악착같이 흔들리지 말고 정권 마지막까지 정권을 창출하는 데도 그렇고 정권 집권 이후의 마지막까지 든든한 근육이 되줘야 돼. 정치적 근육이 되줘야 된다. 한번 그렇게 광주가 그 중심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래 목표가 광주 목표가 상임위원 목표가 500명입니까? 네. 그 다음에 혁신위원 목표가 5년은 걸릴 것 같은데 목표는 어쨌든 500명 5,000명이요. 그렇게 한번 해서 특히나 지역에 있는 시구의원님들도 찾아뵙고
또 20, 30대 정치지망생들도 찾아뵙고, 왜? 그분들이 제일 열심히 합니다. 편가르지 말고 배제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하시게요. 혁신회에서만큼은 정파 없이, 아주 이 얘기 꼭 하고 기왕에 늦은 김에 내려가려합니다만, 제가 전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북도 조직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음 도지사 조직이냐, 안모 의원 조직이냐, 김모 의원 조직이냐, 지끼리 싸우고 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뭐 내용은 그게 아니었는데, 광주에서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장이 뭐 대수입니까? 강씨가 뭐 어쩌고, 문씨가 뭐 어쩌고, 민씨가 뭐 얼마나 달라집니까? 거기에 전부 편가르게 돼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그러지 맙시다. 일단 집권하고 봅시다. 맞죠? 네. 집권하고 보고, 적어도 우리는 앞으로 광주시장을 뽑을 때, 야, 이재명 같은 사람 좀 뽑읍시다. 집권, 경기도지사 집권 1년 만에 경기도 도민들이 얘기하잖아요. 경기도지사는 아까워. 대통령 한번 해봐. 기똥차게 잘한단 말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뽑아놨으면 한 1년 만에 광주시장을 너무너무 아까워. 광주 출신 대통령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될 수 있도록 그런 분 부족하면 같이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편가르게 해가지고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선거만 친주가 나면 그냥 이렇게 안 되게끔. 그리고 혁신회의가 중심을 잘 잡고, 여기가 권력의 용광로이긴 하지만 동시에 정치학습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여러 선배들도 같이 모셔서,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파당 짓고 일종의 과거 언어로 종파주의 조직을 거의 그냥 망가뜨리는 그런 정치인과 결별하면 됩니다. 끊임없이 스미고 고개 숙이고 연대하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광주의 정치적 미래는 물론이고 광주 시민의 행복까지 함께 우리가 마음 모아가는 그런 혁신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저도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좀 사소한 얘기를 했는데요. 한 10배, 20배로 키워서 3월 1일 전국대회 광주가 한번 앞장섰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만 전국대회를 완성하잖아요. 그럼 혁신에 대한 각종 억측과 오해와 편견 다 사라집니다. 당원이 있는 곳에, 지지자가 있는 곳에 정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